진행을 맡기는 교육부장 이용수입니다. 모찬 후에 첫 세션 이만큼 여기서 발표하시는 분, 들으시는 분 모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좋은 발표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두 분의 발표자 그리고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분이 아직 안 오셨는데 우선 그 발표자하고 토론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표자로 경희대 박보경 교수님, 그리고 수출입은행 임소진 선임연구위원 모시겠습니다. 토론자로 김성규 서울대학교 교수님.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는 우리 박보경 선생님께서 국제 개발하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발전해왔고 어떻게 원조 담론이 형성되어왔고 실조 원조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에서는 국제 개발하기 해외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고 또 한국에서의 개발학 학술 연구 과거, 현재, 미래는 어떠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은 연관된 주제이지만 첫 번째 발표가 좀 큰 담론이고 두 번째는 학술 연구에 관해서 또 조금 더 집중된 발표라서 첫 번째 발표 듣고 토론 진행하고 두 번째 발표 듣고 토론하고 또 전체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보경 교수님께 발전경제학과 국제원조의 진화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전체 학술대회의 취지에 맞춰서 다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경제학자입니다. 그런데 국제개발 협력 하시는 분들 중에 상대적으로 제가 보면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경제학자고 저는 석사 때부터 개발 경제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공부할 때는 ODA나 국제개발 협력이라는 인식은 없었고 다른 나라 저개발국들의 경제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지난 10년부터 국제개발 협력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개발 경제학의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와 국제개발 협력의 이 주요 담론들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정리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국제원조라는 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진화를 하고 있는데 진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개발 협력 내에서 이 중심적인 화두가 사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럴 때는 이런 문제에 정착을 했다가 또 그럴 때가 되면은 또 다른 이슈가 아주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예를 들면 지난 10년 사이에는 MDG 같은 것들이 아주 중심적인 화두였다고 하면 사실은 1980년대에는 MDG 같은 것은 뭐 그런 말이 있지가 않았지만 누가 담론을 지배했냐면 개도국의 구조조정, 경제개혁 이런 게 이제 담론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90년대가 되고 한때는 또 아마티아 센과 그 사람의 이론을 받아서 휴먼 디벨롭먼트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역량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담론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담론의 등장과 부침과 그 경제학 분야에서의 개발 경제, 즉 개도국 경제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론적인 조류들 사이에 일종의 공진화의 관계가 있다.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는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게 생각을 하고 그걸 갖다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국제원조 이런 주요 담론의 변화를 갖다가 국제원조의 진화라고 그냥 제가 개념을 붙였고요. 이런 국제원조의 진화, 혹은 그 담론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아무래도 개도국의 현실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198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도국들이 매체 위기 그리고 외환 위기에 휩쓸리면서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구조개혁 같은 담론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제원조의 현실이 진화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발전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적인 영역 혹은 아카데믹한 영역에서의 이론적인 변화도
영향력이 크지는 않지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편으로는 공유국들의 이해관계도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면 9.11 테러 이후에는 미국의 안티테러리즘 같은 것들이 부상을 하면서 국제 원조에서 테러 억제를 위한 방법이 뭐냐, 뭐 예를 들면 그런 이제 반론이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로원 쪽에 있는 발전 경제학의 변화가 원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걸 갖다 이제 제가 시기를 몇 가지로 편의상 시기를 구분했습니다. 뭐 이렇게 딱 보여지는 건 아니지만 첫 번째는 1960년대 혹은 70년대까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학 분야에서는 개발 경제학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소위 헤로드 도마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자본이다. 그래서 개도국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본이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개도국 경제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선진국도 성장을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생각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지배했고요. 당시 소비에트,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생각이 주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가 급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을 얼마나 빨리 하느냐가 결정적이다. 그걸 갖다 이제 개도국에 확장을 해보면 개도국도 어떻게 자본을 빨리 축적하느냐가 핵심이다. 그래서 이때의 원조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개도국의 자본을 유입되도록 도와주느냐는 거고, 그래서 소위 이 성장을 위한 필요한 자본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실제 자본들 사이 규모 사이에 그 갭이 존재하는 그 갭을 메꾸는 것이 바로 원조의 핵심적인 기능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 모델 같은 걸 응용을 해서, 예를 들면 모스코우 같은 사람들이, 월드뱅크 내에 있는 챈들이나 스트라프 같은 사람들이 아예 원조의 이런 기능들을 정리한 이론적인 모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몇 %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자본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본이 얼마니까 그 갭을 위해서는 원조가 얼마 조달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글을 쓰고 있는 이제 윌리엄 미스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소위 파이낸싱 갭 론이 1960년대에 등장했지만 지금도 월드뱅크 같은 국제 금융기구 내에서는 그런 일종의 유형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런 단체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모델에 기초를 해서 로스토 같은 사람들이 이 폴 케네디 대통령의 자문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원조가 급증하도록, 그 당시에 상당히 미국 원조가 GDP의 0.6%였거든요. 상당히 급증하도록 하는 그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런 발전 경제학, 헤로도마 모델에 기초한 발전 경제학과 국제 원조 사이에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의 기초에서 실제로 원조를 했다. 다음은 이런 것들이 이제 1960년대까지 계속 지속됐다 그러면 70년대부터 이제 발전 경제학 내에서 새로운 조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70년대를 겪고 나서 봤더니 동아시아는 상당히 성공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 있어서 동아시아와 비교되는 중남미 국가들은 성장에 실패를 했더라.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이 발전 경제학 혹은 개발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프로블럼으로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가 뭐냐면,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 결국 수출 주도형 성장을 한 한국과 수입 대체형 정책을 취한 중남미가 그런 서로 다른 정책의 차이가 지금의 다른 성장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문제는 자본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초점이 옮겨갑니다. 그러던 와중에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개도국에서 거의 모든 개도국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경제 위기의 핵심적인 이유는 문제들 가져올 생각입니다. 거기서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연구되어 왔던 이론들과 접목이 되면서 개도국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냐라는 방식으로 원조의 사고가 바뀌게 됩니다. 개도국에 더 이상 자본을 공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책을 제대로 된 정책을 굿파더시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세계은행이 차관을 주면서 굿파더시를 구입하도록 일종의 컨디셔널리티를 부과를 합니다. 이게 이제 원조의 당시의 원조의 가장 핵심입니다. 다음은 이제 1980년대 말 90년대 초가 되면 이런 소위 구조조정 정책, 줄여서 SAP라고 합니다.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 이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조정 정책이 별로 기대했던 성과를 못 냈고, 그 구조조정 정책이나 혹은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을 개도국들이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 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 소위 보조금의 삭감입니다. 일단은 빈곤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보조금들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빈곤층들의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장의 문제가 아니라 개도국 내 실제 빈곤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적인 다시 새로운 문제입니다.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예를 들면 그런 주장들은 월드뱅크와 이제 대비돼서 유엔 산하기구들이 이런 논의들을 주도를 합니다. UNICEF라든지 UNDP라든지. 그래서 이제 UNDP 같은 데서는 성장률이 아닌 다른 좀 더 포괄적인 인덱스로서 휴먼 인덱스라고 만들고 HBI 그게 우리말로 하면 자동적으로 그래서 핵심이 구조조정에서 빈곤 감축 그리고 빈곤층의 실질적인 삶의 개선을 통일합니다. 사실 이런 90년대에 빈곤층의 삶의 질에 대한 정책은 70년대도 사실 있었습니다. 70년대도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강화가 되지 못했어요. 70년대 휴먼 베이징 니즈라고 하는 그 ILO에서 만들어낸 기능들 그리고 그것을 원조의 중요한 축으로 삼아야 된다는 논의가 막 일어나려고 하던 차에 이제 구조조정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70년대 휴먼 베이징 니즈에 대한 어프로치가 다시 부활한 거고 그 부활의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게 기여를 한 게 아마티아 센의 소위 캐퍼빌리티 어프로치 이론적인 등장 그리고 아마티아 센의 노벨상의 수상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파이낸싱 갭을 메꾸는 게 원조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개도국의 성장에 필요한 커패시티와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커패시티 사이의 갭을 메꾸도록 원조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어프로치의 도입 내지 그 담론의 변화가 어떻게 보면은 밀레니엄 디벨롭먼트의 책택을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됩니다. 다음은 이 90년대에 등장한 또 하나의 어프로치는 소위 신제도 경제입니다. 개도국을 다시 봤더니 개도국의 성장의 문제는 결국은 잘못된 제도에 있다. 그때 잘못된 제도라고 하면 정치제도까지 포함한 거버넌스에 좀 침체가 있어요. 경제제도뿐만 아니라 정치제도 같은 것들이 잘못돼가지고 성장입니다. 이것은 70년대 단순히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문제고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 예를 들어 국회의 문제는 거버넌스 문제는 민주주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이론적인 연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 아주 엄밀한 실증적인 분석들까지 어떻게 이 제도가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식민지 시대에 어떤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 같은 것이 큰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식민지 시대에 식민주의자들의 착취에
혹은 그 식민지 지배의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제도가 형성되고 그 당시에 형성된 제도가 역사적인 유산으로 남아있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바로 개도국 사이의 성장의 차이를 가지고 왔다. 뭐 이런 연구들을 아주 이제 역사적이면서 실질적인 많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집대성된 책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번역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아스모글러라든지 조한 로빈슨이라든지 데니스 로드리그 같은 사람들이 이런 연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럼 원조도 유기에 대해서 사실은 반응을 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좋은 제도를 갖도록 혹은 좋은 거버넌스를 갖도록 외부적인 자수를 주는 것 그게 원조의 핵심적인 기능이에요. 원조 사회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부추긴 혹은 뒷받침한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조건부 원조 효과론이라고 하는 연구를 이게 뭐냐면 원조를 줬는데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 분석을 해봤더니 일반적으로는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좋은 거버넌스나 좋은 제도의 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 원조를 줬을 때는 양의 성장 효과가 있다. 그게 효과를 나타내는 일종의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의 핵심이 제도라는 거예요. 제도와 정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 연구 결과가 큰 반향을 일으킵니다. 2000년에. 바람. 결국은 원조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버넌스 가진 나라를 선택적으로 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가장 최근에 또 하나의 이제 어프로치는 이 삭스류의, 제프리 삭스류의 어프로치에 반대하는 제프리 삭스의 어프로치는 너무 거대 남론, 저런 식의 거대 남론을 해가지고는 원조의 효과가 나타나고 돈만 낭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미시적인 현장에 우리가 선착을 해서 어떤 원조가 실제로 효과를 내고 프로젝트 단위에서 어떤 원조가 효과가 안 나는지를 아주 엄밀한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효과가 나는 프로젝트만 하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컨디셔널 캐시 트랜스퍼 같은 그런 것들을 해봤더니 효과를 내더라. 그럼 그런 걸 자꾸 확대를 하죠. 예를 들면 효과가 불투명한 우선 에이즈 배치운도 이런 건 돈만 많이 들어가고 일종의 이 정치적인 쇼로만 배치나고 재원은 낭비되고 그런 근거 없는 프로젝트를 하지 말자. 뭐 이런 이런 이 담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리스트. 최근에 몇 건의 책을 통해서 아주 극단적인 시각을 이런 담론에 대응해서 새로 새로는 아니지만 이런 주장을 받침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초 중에 하나가 소위 RCT라고 하는 새로운 보다 엄밀한 프로젝트 평가 방법과 결합이 됩니다. 결국은 효과가 증명된 것만 아니라 그럼 그 효과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RCT라고 하는 이런 소위 실험적인 기술을 통해서 엄밀하게 증명을 하고 그걸 다음의 원조 사업에 반영을 하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비던스 베이스드, 유적 베이스드 원조의 원조 담론을 뒷받침하는 이론적인 기술입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방식으로 이 이론과 국제사회의 원조 담론이 서로 같이 진화를 하고 있다. 이게 한 2, 3분만이라고 이거는 뭐냐면은 이 논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개발 경제학이 어떤지를 잠깐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50년대에서 40년대까지만 개발 경제학은 제가 봤을 때 전성기 경제학과 전성기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학위를 받고 막 이러던 말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 경제학을 했어요. 그걸 한 이유는 제3세계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 개발 국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개발 경제학을 공부를 했고 그런데 이제 90년이 되면서 우리가 중진국이 되고 선진국으로 되면서 이 개발 경제학이 급격히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 경제학을 요즘은 대학에서 수요도 없고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도 별로 없어요. 경제학뿐 아니라 다 뭐 미시경제학, 계량, 통계 이런 걸 가르치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폐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경제학이 부활할 수 있는 조짐도 있지 않을까 몇 가지 조짐이. 근데 첫 번째는 한국 경험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조류가 있고, 그래서 이런 한국 경험이 다른 나라에서 워낙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재해석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 이제 국제적인 형태로 결국은 고급한 사람이 장학금 같은 사람, 그 다음 나우데이 쉐어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론적인 건 아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한국 경험 중에서 발전의 경험뿐만 아니라 수원의 경험을 다시 또 재해석하는, 한국이 도대체 문조를 받았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 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회계에 계시는 박사님이 한국의 기생충 판매와 관련된 케이스를 가지고 아주 은밀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성공했고 그 사업의 성공으로부터 어떤 레슨을 나와서 우리가 공연을 할 때도 이렇게 하자. 그게 하나이고, 두 번째는 대외 원조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조 공유국이 됐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원조 공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경제적으로 분석합니다. 경제적으로 분석합니다. 저도 이런 것을 우리야만 한국의 원조를 줄 때 대처면 도대체 뭘 고려하고 국가별로 배분을 하는지, 한국의 원조 중에 효과가 있었느냐, 이거는 아주 지금까지 초보적인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시적인 효과, 한국의 원조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진짜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를 엄밀한 RCT 활용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지금 대학 행정대학원에서도 그걸 위한 연구센터도 생기고 토이카 같은 데서 아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개도국 경제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개도국 경제 그 자체를 연구하는 게 첫 번째는 이제 정책 연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개도국과 경제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상국으로서의 개도국을 연구해야 됩니다. CF 같은 데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그냥 정책은 아니고 진짜 개도국 그 자체가 궁금해서 하는 그런 영역, 이 세 가지의 영역이 새로 성장하고 어쨌든 우리가 공유국이 되면서 나타난 새로운 개발 경제의 구원 같은 것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한국 경제 흐름과 관련해서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단순히 KSP 같은 것은 우리의 경험을 지금 이걸 하고 정리를 하고 그걸 어떻게 이론과 접목할 거냐, 이게 이제 과정입니다. 이시 분야에서는 자료를 발굴해 한국의 수원 경험을 갖다가 수원 경험을 미시적인 자료들을 발굴해야 됩니다. 그런 데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대원조와 관련해서는 결국 데이터를 축적하고 우리 원조의 효과가 있는지, 우리가 주는 원조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실시기관에서 아주 엄밀한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의 토양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앞으로 학생들이 결국은 그러면 이게 부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흥을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결국 학생들의 관심입니다. 사회에 관심이 있으면은 대학의 국가국이 증가하고 그래서 연구도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없다 그런다면은 부활이 아니라 증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도국 개발 경제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에서의 어떤 조명, 관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좋은 시간을 많이 자, 박보경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다분히 경제학 전문가로서 경제학 관점에서 본 개발학 또는 발전학의 어떤 국제적인 흐름을 잘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우리 한국 경제, 한국 개발 경제학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시각은 전성기, 친책이, 부활 가능성 얘기해 주신 거는 저는 이제 좀 처음 듣는 좋은 정보,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자 두 분 모시고 우선 첫 번째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 교수님 조금 숨 쉴 시간 드리고요. 우리 김성규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김성규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박보경 선생님 원고를 이제 받고 좀 한번 읽어보면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발표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미 되게 퍼블리시가 2014년 6월에 된 걸로 아는데 논문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발전 경제하고 뭐 개발 경제, 국제 원조의 진화에서 상관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경제 관점에서 흐름과 이론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국제 원조 진화에 어떤 영향, 사실 크지는 않지만 어떤 영향을 미쳐 왔는가를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쭉 정리를 하셨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정리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논문을 이제 쭉 읽으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그런 겁니다. 이렇게 뭐 논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논문의 흐름에서 쟁점이 어디 있는지 좀 쟁점을 좀 발견하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쟁점의 발견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몇 개 코멘트를 하는데, 이 코멘트가 박보영 선생님 발표에 대한 코멘트는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을 이제 쭉 기술을 하시는데 향후 이제 그 내용, 경제학의 뭐 개발 관련된 다양한 이론들의 쟁점을 끌어내시고 어떤 가치 판단을 하실 수 있는데 뭔가 좀 향후에 어떤 좀 작업 연구하시는데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두서없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먼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선생님 뭐 발표에 대한 뭐 이런 토론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저에 대한 코멘트 그걸 대체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뭐 발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셨는데요. 사실 이제 뭐 발전 경제학보다 이제 개발 경제학이라는 어떤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하죠. 그래서 발전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덴티티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사회학에서도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죠. 그래서 뭐 발전론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도 다루고, 사실 뭐 발전 사회학 뭐 이렇게 있는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뭐 개발 경제학의 개념과 달리 그 논문에서 발전 경제학이라고 쓰신 것들은 나름대로 의도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좀 차이점들을 좀 먼저 좀 그 단어에 어떤 문제의식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개발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학제가 융합적인 어떤 성격이 강해서 사회학이 인류학, 경제학 여러 학문 분야들이 이제 서로 이제 링크되면서 어떤 좀 시너지인데, 특히 뭐 그걸 이제 독자적 발전 경제학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그런 의도나 함의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논문의 목적,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논문의 목적과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 경제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제 원조 진화에 뭐 어떤 영향을 줘왔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시술을 하셨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그 이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있고 이제 뭐 현장에 있는 것은 아니고, 물론 상호 영향이지만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은 대도국의 어떤 정치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원조의 경험과 어떤 반성, 뭐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국제 원조의 이념과 어떤 주요 방향들이 변화되고 또 진화되고 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드린 이런 어떤 그 말씀의 근거에서 선생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점이 좀 궁금했고요. 발표 PT 자료를 근거로 이제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질문이 아니라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국제 원조의 진화를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유행, 예를 들면 그 예전에 어떤 그 개도국 구조 조정이라든가 그런 어떤 유행에서 뭐 MDG의 담론이라든가, 그리고 중간에 뭐 아마티아 샌도 언급해 주셨지만 뭐 인간 개발 지수라고 하는 것들, 역량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뭐 강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담론에서 등장과 부침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개발 경제학, 뭐 발전 경제로 표현하셨던 것은 이제 이론을 발전을 동의했고 뭐 이제 반대 영향도 있는데, 이런 것이 과연 이제 뭐 유행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단선적인 관계로만 볼 수 없지 않는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단선적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어떤 논의들이 어떤 전반적인 이론적인 어떤 범위와 깊이를 확대시키고 이제 뭐 확장시키면서 개발 경제학도 발전해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이론적인 설명을 쭉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다 뭐 사실적인 것들도 있고 이제 뭐 개발학의 관점에서 경제학의 어떤 이론들을 보고 뭐 제가 볼 때 품이 있고 잘 정리되셨는데, 이론에 대한 각 이론에 대한 그 국면에서 어떤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그 이론들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가, 그것은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그 이제 처음 모델에서 이제 그
동화 모델이죠.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언급했던 이제 우리 이제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뭐 발전론에서 보면 이제 단계론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학자거든요.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 선, 중진, 후진국이 있으면 어떤 발전 단계의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이게 뭐 이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뭐 한국의 어떤 로스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식민사관하고 연관이 되는데 결국은 세계 체제론이나 정속이론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의 어떤 그 개발 원조의 이니셔티브를 주고 있고 공여 중심의 어떤 정당화 좀 더 나아가면은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세계 개발의 개입 논리를 정당한 논리로 많이 이제 기여를 했거든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 하나의 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관점들이 좀 해석이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빈곤의 개념 규정의 변화에서 이제 아마티아 센 언급해 주셨는데 역량 어떤 갭의 극복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전에 어떤 파이낸싱 갭의 어떤 그런 논의에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론을 풍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예로서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저는 이제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제 보론이죠. 보론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제 그 개발 경쟁의 부침을 예전의 전성기에서 침체기에서 다시 이제 뭐 어떻게 볼까요? 다시 주목받는 부활하는 이런 단계로 설정을 하셨는데 이런 어떤 뭐 개념 규정은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국의 개발 경제학의 어떤 부침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지금 현재 어떤 한국의 어떤 공여기관으로서 공여국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이것을 중심으로 예전에 어떤 개발 경제학의 논의들을 이제 과연 그때 당시에 뭐 전성기라고 표현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간단히 해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토론 마치고요. 또 다른 논의가 있어서 또 추후에 질문 드리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또 함께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북한 연구자입니다. 네? 북한을 한 25년째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북한 개발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제가 2004년, 5년에 이제 그 개발과 원조라는 아주 두꺼운 번역서도 이제 펴내면서 오늘 이제 두 분이 발표하신 그 발제물을 보면서 옛날에 이제 제가 한참 공부했던 기억을 또 제가 다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뭐 우리 앞에 우리 저 김승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뭐 토론의 쟁점이 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향후 연구 과제 또는 우리가 이런 연구, 이런 그 고찰을 하는 어떤 그 현실적 유용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개발경제는 개발경제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좀 특별한 의식,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분당국의 개발경제 연구자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당국이 아니면 뭐 개발경제를 연구할 때 아주 일반적인 서구의 시각이나 뭐 이론을 고찰하면서 계속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뭔가를 뭐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분당국의 개발경제 연구자는 늘 북한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늘 가져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또 많이 전파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그 궁극적인 종착점이 결국 이제 북한 개발이 될 텐데, 그 저희 북한 연구자들이 그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한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한 몇 년 동안 그 국제사회의 어떤 개발협력 그 규범이라든지 제도 뭐 이런 연구들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개발경제학자로서 한 게 아니라 북한 개발에 관심 있는 연구자로서 그 꾸준히 여러 가지 이론적 논의들,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뭐 그 PRSP, MDG, 역량 강화 또는 구축, 굿 거버넌스, 컨디셔널리티 뭐 다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걸 이제 그 북한 상황하고 비교를 하면서 저희들은 또 평가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과제가 있을까, 개발경제 관점에서도 어떤 연구 과제, 또 실천 과제 뭐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봤는데 결론적으로는 국제사회의 규범 제도와 북한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니까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이었습니다. 한때 절망적이었고, 또 이제 북한이 다른 저개발 국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이제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나라고, 핵을 갖고 있는 나라고, 또 아주 강력한 그 사회 유지 어떤 그 통제 기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고, 다른 저개발 국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강력한 그 사회 그 통제 그 기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나라는 분명히 이제 개발 경제 또 개발 원조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큰 도전적 과제죠. 큰 도전적 과제인데, 근데 이제 김정은 정권이 출범하면서 지난 4년 동안 큰 변화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좀 늦은 이유도 한양대에서 북한 최근 변화를 제가 발표를 하고 이제 오는 바람에 이제 조금 늦었는데, 이 개발 경제 맥락에서 봤을 때 조금은 이제 그 비교 평가가 가능한 수준으로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역량, 우리가 이제 북한의 다양한 역량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초기에 공부했던 2000년대 중반에는 이렇게 말이 안 통했습니다. 소통이 안 됐는데, 지금은 북한 관료나 그 북한 내에 이제 중요한 그 싱크탱크의 연구자들과 개발 협력 또는 뭐 이런 개발 협력을 주제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한 그런 수준까지 북한이 이제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 주목할 만한 변화라고 보고요. 그럼 이 변화에 영향을 준 그 어떤 그 요소가 어떤 거냐? 그게 이제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어렵지만 국제기구 또는 국제 NGO에서 지난 20년 동안 북한을 부단하게 접촉하고 뭐 교류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미흡한 수준이지만 그런 노력을 한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짧게 이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론 검토도 하고 역사 검토, 개발 경제의 어떤 이론 뭐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이런 검토가 이제 지금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론적 논의도 지금 북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유용한, 비록 과거의 그 역사지만 북한에는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발제자 두분 선생님이 계속 더 발전시켜주면 그 북한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과거의 그 개발경제 역사 발전 과정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하면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유용한 그런 또 중요한 시사점도 도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경제 개발 경험이 또 북한 개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대로 정리된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 개발 경험 중에서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을 또 아무도 지금 문제제기만 하지, 이런 게 필요하다 얘기만 하지 또 제대로 정리한 그런 자료도 사실은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중요한 우리 연구 과제이기도 하고 하나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개발 모델과 관련해서 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도전적이긴 하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개발 원조 모델도 적용해야 되고 또 체제 전환 모델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 어떤 전환을 북한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개발 경제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더 이렇게 좀 더 큰 생각들, 이 남북 이 분단을 극복하는 또 그런 어떤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개발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남은 시간 있으면 또 질문 있으면 추가적인 또 보완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문철 교수님.
그다음에 김성규 교수님 두 분 토론자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북한 개발 문제는 사실 외교부 차원에서는 우리 ODA에는 해당되지가 않죠. 우리 대북한 지원은 ODA로 계산하지도 않고 ODA로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거는 북한과의 거래를 무역이라고 안 하고 우리 북한 교역, 그다음 북한에 들어가는 거는 입출경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헌법상의 엄연히 한반도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북한의 개발 문제, 이거는 ODA로 볼 것인가 보지 않을 것인가 하고 저는 무관하게 엄연한 현실이고, 우리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의 그 개발 경험, 그다음에 체제 전환국 약간 경험, 그리고 우리가 페일드 스테이트 지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이 염두에 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두 분 토론자 말씀에 대해서 박 교수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이 글이라는 게 무슨, 원래 경제학자들이 약간 글을 좀 밍밍하게 씁니다. 밍밍할 뿐만 아니라 이 글 자체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뭔가 정리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쓰는 글이기 때문에 다음 혹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생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은 여기 왜 개발 경제학이 아니라 발전 경제학이라고 쓰느냐,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경제학 분야에서 제가 무슨 특별한 심오한 가치관을 갖고 사실은 쓴 건 아닙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개발론이라고 하다가 요즘은 대부분 다 그냥 경제발전론이라고 하죠. Development Economics를 경제발전론이라고 하죠. 그 얘기는 결국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를 연구한다는 측면에서 개발 경제를 해도 될 수 있는데, 개발 경제 방법의 자칫 일종의 이 개발의 대상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처럼 비칠까봐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그러니까 경제 발전론이라고 아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발전 경제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당 이것도 사실 제가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건데, 사실은 개발경제학자들 중에서 또 제 동료들도 북한을 원래 개발경제학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넓게 보면 북한에 대한 연구도 개발경제학의 일부, 한국 개발경제학의 진행의 일부라고 포함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한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저개발 국가로서의 북한이라기보다는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북한이라는 그런 관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을 더 해야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체제로서의 독특한 체제를 가진 사회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강하긴 하지만, 결국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라는 사회는 한국의 개발 경제학을 아주 충분한 토양을 제공해주는 또 그런 기회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토론했었던 걸 다음에 기회가 되면 포함해서 공부하고 좋은 이번 세션 두 번째 발표 주제, 한국 개발학 학술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김수진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행의 김수진입니다.
그 처음에 이제 오늘 발표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제가 영국에서 개발학으로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영국과 이제 한국의 개발학 학술적인 부분을 좀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 개발학의 전반적인 리터러처를 좀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리터러처를 리뷰를 뭐 처음 생각에도 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그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맥락에서 정리가 돼서 이 리뷰를 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한국은 정말 그 다재화된 개발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향을 틀었습니다. 또 변명이잖아 좀 무식한 방법으로 이론과 이제 학문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비학문적인 접근으로서 그 엑셀 파일을 가지고 그 자료 데이터를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부분 오늘 아침에 그 기조부에서 손현상 교수님과 이민호 교수님께서 발표하시는 일부와 이제 겹친 부분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는 참여를 못했는데 굉장히 재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재미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 일부 겹치는 부분을 좀 설명을 줄여가면서 그 영국 쪽하고 좀 많이 비교를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학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직 그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리터러처를 보더라도 용어 사용이나 또는 이해가 굉장히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데이터 정리를 할 때도 이 개발학에 근거해서 제가 적어도 개발학 전공자로서 봤을 때 개발학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범주에 있는 논문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발학이 무엇인지를 먼저 짚어보고 그 틀 안에서 제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자료들은 작년에 토이카에서 그 개발학 개론이라는 이제 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이제 정리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그 영국에서 개발학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모여서 정리를 한 책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자료들을 일단 근거로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제 저도 개발학을 연구해서 배우면서 오늘 이제 박병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80년대, 90년대까지 이론은 다 개발 경제 이론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배운 그 학자들이 다 오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학자들과 겹치고, 그리고 이 개발학이라는 것이 그 국제 역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달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2차 세계대전 전후에 경제 발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개발 경제가 관심을 크게 받을 수 있었고, 그 이제 1989년 그 냉전이 이제 종식이 되는 그 시점에서부터는 세계화가 되면서 뭐 인권이라던가 젠더라던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회 발전이 이제 개발학 부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굉장히 다변화가 됐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들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스킵을 하고요. 그 이론적인 부분을 보면 지금 여기 화면이 잘 안 나와서 그 책자를 보시면 더 정확하실 수 있는데, 그 고전주의 접근법과 뭐 이론적으로는 역사적 경험주의적 접근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급진주의와 정치 경제적 접근법과 대안적 상황적 접근법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한국에서 가장 그 개발학에서 많이 이용되는 접근이 고전주의 접근과 이 정치 경제학적 접근입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교수님들 중에. 근데 미국은 개발학이 상대적으로 덜 발전했습니다. 이유는 이제 유럽이나 영국은 식민주의를 바탕으로 본 이제 식민을 했던 국가들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은 시민국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정치 경제라든가 또는 IR 국제 정치 쪽에서 이제 이론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최근에 미국의 학교들에도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라고 해서 학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개발학에 대한 관심이 미국에서도 많아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스위스나 네덜란드, 프랑스 정도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발학이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이제 개발학의 중심에는 이 정치 경제학이 접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이제 개발학자가 아닌 분들은 정치 경제학자라고 스스로를 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이 정치 경제학이 이제 그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주요 이론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루이스도 있고 뭐 로스토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개발 경제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다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공부하던 건물 이름이 알터 루이스 빌딩이었습니다. 그래서 AL 빌딩이라고 저희는 이제 연칭하는데, 이
최초창기의 개발 경제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그 건물에는 개발학과 들어있고요, 경제학 들어있고, 정치학 들어있고, 사회학 들어있습니다. 이 관련된 모든 학문이 이 아틀로스 빌딩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전부 그렇게 같이 모여서 서로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하면서 그 학문적 교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다학제적이라고 아까 김현주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개발하기 여기 지금 얘들뿐만이 아니고 너무나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고요. 특히 한국에서 지금 KCI 그 중심으로 써진 논문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이 외의 학문들이 모두 개발학에 대한 일정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오히려 개발학이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다학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원조 ODA 개발협력과는 이 학문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 원조라는 것이 여성 문제도 다루고 있고 사회 문제도 다루고 있고 지역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모든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아까 이제 토론사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현재 실제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무식한 분석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은 나름 방법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될 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일단 KCI 이 학국에서 이제 사이테이션이 제일 많이 되는 이제 학술 논문들, 등재지라고 보통 말하죠. 등재지로 등록된 논문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해봤고요. 키워드를 이제 여기 쓰여있는 키워드를 모두 사용을 했는데, ODA로 했을 때 잡히는 논문들이 있고 개발 원조로 했을 때 잡히는 논문들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지만 겹치지 않는 일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를 MDG로 했던 것과 얘를 한국말로 풀어서 새천년 개발 목표로 했던 것과 또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안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모두는 아니겠지만 가능한 다양한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등재지가 아닌 논문은 다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이제 아까 임은춘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북한 쪽에서 박병 교수님도 언급하셨듯이 일부 ODA 한국의 북한에 대한 지원을 ODA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에서 제외했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이용수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한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것은 현재 ODA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그런 ODA에 대한 논문은 포함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의 개발, 경제 발전 뭐 이런 개발과 관련된 논문들을 포함을 했으나 북한의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이 키워드로 잡혔으나 저는 제외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내용적인 면에서도 좀 고려를 해서 분석을 했고요. 데이터를 좀 나름 분류를 해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부분, 뭐 전반적인 부분, ODA가 앞에 이제 슬라이드 보셨듯이 이 개발 협력이라는 것은 ODA보다는 조금 더 넓은 범주이기 때문에 ODA와 개발 협력도 따로 구분을 해봤고요. 그 기관별, 주제별로도 구분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해서 살펴보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제 분류를 해서 분석한 거 그 부분은 아직 제가 다 분석을 끝내지 못해서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이제 지금까지 된 것만 좀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분석 틀은 개발학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안에서 다학제적인 것을 인정을 하는, 그러나 이 개발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만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825편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침에 그 손 교수님 발표해 주신 논문보다 조금 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좀 저는 좀 오늘 돌아가서 또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함 학술지명은 342개의 학술지에 이 개발과 관련된 논문들이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학술지들이 이제 개발 관련된 걸 다루고 있고, 제가 평균을 그냥 재미삼아 내봤는데 하나의 학술지당 2.4편이 개발학과 관련돼 있다. 근데 이제 실제 보면 한 논문 학술지당 한 편의 논문을 가지고 있는 학술지가 이제 이만큼, 대부분 이제 굉장히 하나씩 정도 다루고 있고요. 20편 이상의 이제 개발학 논문을 다루고 있는 학술지는 단 한 개.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다양한 학술지에서 한두 개 정도의 개발학과 관련된 논문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자는 총 621명의 저자, 공동저자 제외했습니다. 제가 공동저자까지 이 범위 안에 넣으려니 도대체 분석이 안 돼서 그 주저자만 가지고 봤습니다. 그 말인즉슨
여기에 이제 주저자 한 명이 잡히는데 그분 이제 혼자 쓰신 거 외에도 이제 다른 분과 같이 쓰신 것이 있을 수 있죠. 제가 여기 이제 빨간색을 동그라미를 쳐온 이유가 있는데 보시면 저자 한 명당 한 편씩만 쓰신 저자분들이 이제 501명, 학자분들이 그렇고 21편에서 25편 사이 정확히 22편을 가지고 이제 개발한 부분을 쓰신 분 딱 한 분 계십니다. 학 회장님이십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학 회장님 다르시구나.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저 사이는 아무도 안 계시고 6편에서 10편 사이가 또 한 분 계시죠. 이 학회 촉보위원장님이시네요. 네. 굉장히 재밌는 혼자 이제 무료를 한 적이 있었고 저는 요 4편 요 안에 들어가 있는데 선방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렇게 좀 재미삼아 한번 봤고요. 이제 개발한 논문 이제 시계를 봤더니 저는 그 이제 송 교수님 아침에 발표하신 거에서는 굉장히 이제 앞부분까지 많이 거슬러 올라가셔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잡은 KCI에서 잡힌 데이터에서는 제일 처음 잡힌 게 1998년 딱 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다가 2001년 들어서 MPG 나올 때죠. 이때 이제 두 편이 시작되고요. 지금 이때는 왜 시작이 됐는지 좀 살펴봤는데 우리나라가 국제대학원들이 이제 99년 정도만 만들어졌는데 그 즈음에서 개발학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나 그래서 한 개 정도 나왔나 이렇게 짐작은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향후에 한번 제가 연구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 국제 또는 국내 상황 시기와 관련돼서 이 논문들이 그 개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런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8년 우리가 각 가입하기 전에 스페셜 리뷰 받는 이 시기에 또 직접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0년 다 가입할 때 또 이때보다 한 2배 정도 약 2배 좀 안 되지만 증가를 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요때 104편, 100편이 이제 넘기 시작하면서 작년이죠. 이제 올해 SDG 수립을 앞두고 작년에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지금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조금 적으니까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이제 12월에 나온 연구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조금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뭐 어디까지나 이제 추측인데 요거 이제 또 조사는 해봐야겠지만 그 이때 2014년에 나온 그 개발 관련된 학술지의 주제들이 무엇인가를 좀 이제 또 조사를 하고 싶은데요. 그 부분까지는 아직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 SDG 수립 전에 관련된 연구들이 더 많아졌는지 그런 부분이 이제 또 궁금해지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증제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문점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리고 주제 분야를 살펴봤습니다. 그 학술지가 각 학술지가 있으면 그 등록이 되어 있는 주제 분야가 있습니다. 학문 분야죠. 학문 분야를 살펴봤더니 총 133개의 학문 분야의 개발한 학술지가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제가 다 타이핑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막, 이거 살림학이죠. 이막도 있고 일본어와 문학, 이런 문학 쪽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또 다음에 할 일은 각 분야별로 논문이 어떤 내용으로 쓰여져 있는지를 또 조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저는 조교도 없고 같이 연구해 주시는 분도 안 계셔서 혼자 이제 정말 무식하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스페인어와 문학 뭐 이런 부분이 도대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분명히 그 논문 제목만 가지고 있는 개발학 관련된 게 맞거든요. 그 내용은 과연 얼마큼 개발하게 돼서 다루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제품 정보 디자인, 중국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호텔 외식 산업 경영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 좀 그리고 학제간 연구는 이제 어디 넣을지 모르는 제가 이제 개발학을 하고 와서 이 학문 분야가 우리나라에 개발학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저의 논문은 대부분 학제간 연구를 제가 했습니다. 어디에 넣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 분야에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제 주제 분야별 논문 평균을 했더니 약 2.20편인데 역시나 주제 분야별로 한 편씩만 속해진 게 가장 많고요. 100편 이상이 하나의 이제 주제 분야에 있는 것은 딱 하나. 이 정도로 역시 이제 너무 다양한 주제 분야의 논문들이 한두 개씩 발을 담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제가 오늘 영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영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전통적으로 개발하게 자랑하는 영국이기 때문에
보통 학술지의 랭킹을 매길 때 사이테이션이 얼마나 많이 되느냐를 가지고 랭킹을 잡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개발학에만 관련된 학술지가 없기 때문에 원래 한국 분야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개발학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KCI 그 사이테이션 랭킹을 잡지를 않고요. 이 논문 수가 얼마나 개발학 관련 논문 수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랭킹을 잡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그 오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국제 지역 연구라는 학술지명을 가진 학술지가 한 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좀 뜯어봐야 되는데 제가 데이터 분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원래 그 이제 국제 지역 연구를 발간하는 그 엑셀 그 셀을 제가 삭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넣어놨는데 얘는 한 두세 개의 다른 그 루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가장 많은 개발 관련 논문을 낸 학술지는 세계 지역 연구 논종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게 등재지 KCI였다가 최근에 후보지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학이 지금 하나의 좀 틀을 잡고 우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다행인 건 국제개발협력 연구 지금 우리 카이덱에서 나오는 학술지가 이제 등재 후보지가 돼서 앞으로 이제 유일무이한 개발학만 다루고 있는 학술지가 이제 등재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부분입니다. 근데 연구 부분을 보면 이게 다만 이제 영국에서만의 사이테이션 랭킹이 아니고 전체 지금 해외 사이테이션 랭킹인데 개발학에서 인정해주는 이제 부분들입니다. 보시면 이제 월드 디벨롭먼트, 뭐 저널 오브 디벨롭먼트 스터디즈 이런 이제 저 논문들인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도 굉장히 자주 그 방문을 하던 그 학술지들입니다. 그리고 얘들의 이제 특징은 저의 지도 교수님뿐만이 아니고 연구에 계시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제 제가 논문 찾는 것을 보시면서 해주신 말이 한국의 연구들은 굉장히 테크노크라틱한 것 같다. 굉장히 그 시대를 따라가서 학술적으로 그 시대를 벗어나면 유의미한 게 떨어지는 것 같다. 그 시대가 지나가면 나중에 이걸 학술적으로 봤을 때 그때도 인정을 해줄 수 있는 내용들이나 아닌 것 같다. 이게 학문이라는 것이 학술지 하나 이제 연구가 나오면 나중에 봤을 때 그게 이론적으로 유의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떨어져서 테크노크라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논문들, 이 학술지에 있는 논문들을 봤더니 이론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한국의 학술지들은 대부분 거의 정책 연구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호이카나 뭐 수출입은행은 워낙 연구가 잘 안 돼 있고 호이카 중심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의 원조와 정책,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정부의 정책은 어떤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은데 개도국 발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개도국 발전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경제 개발 쪽에서 이제 이론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이제 좀 없고 여기 이제 이 논문 그 학술지 중에 보시면 Public Administration이라는 이제 논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여기 저희가 행정대학원에 있지만 한국의 이제 행정대학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국내 행정 뭐 개발 쪽으로 이제 평가 센터도 생기고 했는데 영국에서는 행정 쪽에서 이제 개발을 보는 것은 그 개도국의 행정제도, 개도국의 인스티튜션, 개도국의 그 발전을 위한 정부 제도, 인력관리 이런 부분을 많이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NPM이라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 뭐 이런 이론을 최근에 이제 많이 가지고 보고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특히 한국을 예로 들었을 때 한국의 뭐 엘리트 중심의 인스티튜셔널 디벨롭먼트가 개도국이 얼마나 유의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하는 연구들도 많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개발학 학회를 중심으로 좀 봤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카이덱 있고요. 그 한국개발정책학회라고 또 하나 활동이 뭐 카이덱만큼 활발하진 않지만 또 하나가 있죠. 근데 이제 그동안 학술대회의 제목들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 Development Studies Association이라고 DSA라고 이제 영국에서 이제 개발학 활동을 이제 활발하는 영국의 이제 개발학 학회인데 제목들은 제가 이렇게 보면 영국도 그 학술지는 모르겠으나 이 학회에서의 잡는 제목들은 그 시대의 줄 흐름과 굉장히 연계가 밀접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SDG 수립을 앞둬서 영국에서도 포스트20로 분명 논의를 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학회가 하는 활동은 사실 크게 큰 차이는 없고 우리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시간점 바로 들어갈 텐데
특징을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시스템적으로 개발학 관련 논문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개발학 관련된 개발학만 보는 그 KCI 등급은 없다. 그 말은 이제 개발학 분류가 없다라는 거죠. 그 KCI 분류상 개발학이라는 학제 분류가 안 됐습니다. 분야 분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카이덱에서 이제 그 연구재단에 그 학문 분야 분류를 이제 좀 신청을 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키워드 검색 시 개발을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키워드로 검색해서 잡힌 논문들 중에 무관한 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짜장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논문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문화적인 부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짜장면을 왜 좋아하니? 뭐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개발과 관련돼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개발과는 또 다른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 키워드로 잡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좀 키워드도 좀 구분을 해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용적 특징을 보면 오히려 그 어느 국가보다도 다 학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보신 그 분류만 하더라도 엄청났고, 그러나 용어가 혼용되고 개발학에 대한 이해가 상이해서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엔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개발학 범위는 아닌데라고 생각되는 연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론적 논의가 좀 부족했고요. 정책 보고서 유사 형태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한국의 개발 사업 사례, 이 한국의 개발 경험 사례가 아니고 그 시행기관, 집행기관에서 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된 연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득피드나 뭐 CDC가 하는 그 사례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었고, 그 해외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다른 국가랑 비교를 하자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냐. 가장 많이 비교가 된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디펜던트하게 일본을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벗어나서 좀 다른 국가들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테크노크래틱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도 교수님의 말씀을 100% 동의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또 이 정책 연구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물음표를 제한적으로 달고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저의 발표고, 향후 미래 과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파지티브하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굉장히 최근에 개발 관련된 관심도 많고 논문들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깊이 하시고 굉장히 이제 긍정적이나 개발 분류 분명히 도입돼야 될 것 같고, 이론적 논의도 확대되어야 하고, 그리고 탈시대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 학문이기 때문에 요 시대뿐만이 아니고 그 미래에서도 인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도국 개발 또는 발전에 대한 논의가 개발학이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일 많이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신영상 교수님. 학회장 아무나 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어때요? 그 논문 게재 순서 뭐 엄청나게 빨리 늘고 있는데 이게 우리 ODA 규모 확대 그래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ODA 이 발전하는 거 하는 거하고 대한민국 학계의 수준 그리고 이 논문의 양과 수준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들었고요. 그리고 정책 보고서 유사 형태가 많다. 그리고 그런 것도 테크노크래틱도 같은 내용인데 뭐 그동안에 비교적 우리 정부에서의 어떤 용역 이런 것 많았던 것 같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권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일본 사례 위주다라는 거 하면서 저는 일본을 저희가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야 될 원조라고 얘기하면서 실상은 점점 더 일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 유상 원조, 구속성 원조 계속 일본을 굉장히 오락하면서 점점 우리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저도 무겁게 들어갔습니다. 이 논문 사례에 있어서도 욕하면서 나도 그 사람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두 분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 플로우에서 하실 말씀들이 많을 것 같아서 토론자 시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여러 우리 오전에 그 토론에서 나왔고 유선희 박사님 발표에 나왔는데 미시적 접근과 우리적인 박보영 선생님도 그런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미시적 접근하고 반문적인 거시적인 어떤 논의들이 어떻게 접목이 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학제 간의 갭이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고 그런 것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극복 방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그 물음을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 환경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그 개발협력 뭐 이런 쓰임들이 굉장히 좀 낯선데 뭐 개발협력 환경공학회에서 이제 개발협력학회 뭐 발표하러 간다고 거기 왜 가냐 이제 뭐 이런 식의 질문들이 나오는 거에서 이런 학제 간의 갭이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일단 극복 방안 뭐 에비던스 베이스도 좋고요, 뭐 데이터 구축도 좋고 뭐 아침에 우리 코이가 김영웅 이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어떤 좀 뭔가 기초 작업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좀 학제 간의 갭의 극복 방안 좀 고민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 박사님이 KCI 논문의 전수조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공을 많이 들이셨고 처음 있게 들었는데 흔히 이제 뭐 연구라고 하면은 어떤 KCI 전수조사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뭘 알아내냐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뭐 연구를 하시는 않으신 것 같고 또 지금 이제 완성된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진행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KCI 논문 전수조사를 했으면 거기다 가설이 뭐고 어떤 결론들이 도출이 되는가를 향후 연구에서 좀 명확하게 내시면은 그동안 공을 들이신 거에 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양적인 현황보다는 좀 컨텐츠 분류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그런 것들이 한국의 어떤 그 시기별로 혹은 뭐 국면별로 어떤 연구 동향이라든가 그 연구에 가진 의미라든가 유형화 이런 작업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 개발하게 이른바 정체성을 얘기하셨는데 확보에 어떤 뭐 이렇게 기여한다 혹은 뭐 이런 어떤 뭐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이제 결론을 좀 내시면은 굉장히 연구가 더 풍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계속 이제 발표에 이제 얘기하시는 게 혼돈스럽다는 거죠. 개발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어떤 개발 물론 이제 영국하고도 이제 비교를 하셨지만 전혀 다른 맥락의 국가고요. 말씀하신 식민주의 어떤 그런 기반한 어떤 그 대외 원조 정책을 펼고 있는 나라하고 한국의 어떤 개발은 다른 건데 정체성의 측면에서 너무 이제 어떤 무엇이냐 이 정체성이 이 물음에 매몰되다 보면 오히려 좀 많은 걸 놓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한국의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잠재성에 주목을 하고 이른바 이제 자꾸 그 구별짓기를 하는 노력들은 좀 유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별짓기 유보 이런 것은 결국은 아까 이제 초두에 말씀하셨던 어떤 학제 간 융합의 어떤 측면에서 보다 좀 현실적인 어떤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임 교수님께서는 플로우의 시간을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이 발언을 양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플로우에서 질문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 과장님. 네,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윤상호입니다. 제가 머릿속에 참 정리가 잘 되네요. 오늘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무상 문조의 그 정책 담당 공무원으로서 실무적인 질문을 드리는데 박보경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 이것도 우리 윤선희 박사께서도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면 질문이 두 개인데요. 이제 론이냐 그랜트냐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거냐라는 논문을 이제 물론 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구해보고 읽기도 했었는데 그때는 그 논문을 읽으면서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어느 경제학파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박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론을 주장하는 사람, 그랜트를 선호하는 사람이 학파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혹시 뭐 이런 뭐 신자유주의 또는 신제도주의 또는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윌리엄 미스첼이라든지 뭐 제프리 삭스라든지 이런 분들은 론과 그랜트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 자본 축적이 자본 축적을 최우선시하는 뭐 헤로 동막 모델, 신고정파 이런 쪽에서는 뭐 흑묘 백묘론 같은 경우 뭐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본만 축적되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윌리엄 에스텔리 같은 그 학자들은 뭐 유상이 참 뭐 안 좋다더라 뭐 이런 입장이 있는 건지 그러면서 이제 OECD 선진국들 이제 다 공유국들 보면은 대체로 이제 무상이 85%, 유상이 15%로 거의 일정하게 수렴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유상이 이제 안정적으로 돼가는 과정에서 경제학계의 어떤 기여, 경제학계의 영향력은 있었는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이제 UN 개발원조총회 협상을 쭉 다니면서 스스로 이렇게 참 그 의문이 하나 들었는데 그 누구도 답을 안 하는 그 어떤 뭐라고 타부시 되는 게 이제 0.7% 공약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게 1960년대 거시경제 모델, 팀버겐 보고서에서 나온, 그러니까 당시의 그 개도국의 수준과 선진국의 수준, 경제 규모, 개도국의 숫자, 인구 이런 것들을 거시 모형으로 돌려가지고 개도국들이 연 4%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선진국 GDP의 몇 %를 계속 넣어라. 그래야지 뭐 빈곤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시 모델인데 지금 그게 50년이 지났는데 뭐 이제 빈곤 탈출한 국가도 있고 한국같이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더 올라선 나라도 있고 그런데 경제학계에서는 과연 50년 전에 이 모델을 검증하려는 새롭게 검증하려는 시도는 없는지 저는 그 얘기를 유엔 회의장 가서 정말 하고 싶어요. 0.7%이고 50년 전 건데 아직도 우리가 지켜야 되냐? 경제학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고방식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 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디에서 근무하고 있는 총괄실장 근무하는 홍무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미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박병호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실은 저희는 이제 미시적으로 실제 현장 기반 평가하고 연구들을 실제 디자인하고 임플레멘테이션 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그 국내의 정책자보다는 실제 현장에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연구들과 평가를 통해서 이제 서울에 올리는 게 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병호 선생님께서 이제 현장 실험과 그 원조의 미시적 효과 부분 얘기하시면서 이제 RCT를 특별히 언급하신 게 저는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RCT를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하다 보니까 실제 지난 한 개발 경제학자들이 지난 15년 정도 굉장히 미국을 중심으로 RCT를 굉장히 왜 이렇게 인기 있었는지 이해도 되고요. 숫자로 현장 그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게끔 굉장히 좋은데 여러 가지 좀 부수적인 문제들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실제 지금 현장에서 기초선 조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개발 그 경제학자들이 RCT 중심으로 그 월드뱅크나 이런 데 중심으로 지난 15년간 하면서 현장에 굉장히 많은 고통과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께서 특별히 이제 미시적인 효과를 입증하는 부분에서 RCT를 딱 이제 명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로서 어떤 가능성을 보시는지 미국에서 했던 여러 가지 이런 실험 기반 위주의 그 랜덤아이즈 트라이얼 컨트롤 같은 것들이 한국 개발력 사업에 평가나 이제 모니터링 같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좀 여쭤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임수진 박사님한테 저희는 이제 1년에 한 25명 정도의 이제 연구원들을 채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영국에서 개발을 가보신 분들하고 이제 국내에서 국제개발 전공하신 분들이 섞여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스타일이 달라요. 각종 역량과 이제 개발력 본인 단점이 상당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니저의 입장에서 그 아예 1년 동안 다시 재교육을 시키는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특히 영국에서 개발학을 한 입장에서 보시면서 영국에서 개발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했던 그런 인재들이 한국에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어떤 논문들이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하고 있는지 여기 이제 특히 이제 내용적 특징에 개발학에 대한 상이한 이해가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저는 국네이버스의 국제개발본부장 김선입니다. 아까 북한 쪽 말씀을 하셔서 국네이버스가 대북 사업도 활발하게 했었고 국제개발 사업 모의사 이후에는 국제개발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뭐 70여 차례 이상 북한 왕래하면서 처음에 사회개발로 시작했는데 결국 그쪽의 요구도 경제개발적인 요청을 많이 했었고 결국 이제 밸류체인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서클을 만들어가는 그런 체제 그 발전을 이루었고 북쪽에도 그런 요청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런 과정에 SDG가 그런 통합적인 것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을 통합하는 것 가운데 이 약간 분절화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통합하자고 하는데 그런 이제 학회 쪽 학문적인 연구들이 얼마나 돼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고요.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베트남, 뭐 타지키스탄 이런 사회주의권 했던 국가들의 지부에서 국제개발하는 것과 지역사회 개발하는 것과 아프리카라든가 중남에 개발하는 양상이 좀 다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개발권들의 개발의 어떤 특수성이랄까 그런 함의와 관련해서 뭐
발제자께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토론자께서 얘기해 주셔도 되고 두 가지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세션이 이 회의장에서 열리나요? 네. 5분 있어요. 저희가 시간이 5분이 있습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윤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 개발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장이냐 국가 또는 정부의 역할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 거기에서 신자유주의가 나오고 뭐 개발주의자, 친고정파, 이게 다 어떤 게 우연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 판단, 철학의 문제가 아니냐. 아까 우리 발전이냐 개발이냐, 여기에도 발전이라고 쓰시는 분들은 다분히 시장의 작용을 염두에 두고 발전이라는 걸 쓰시고, 개발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부, 공공 분야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 노력을 통해서 경제 개발 계획인 것처럼 어떤 진전을 이루어내는 거고, 발전이라는 것을 선호하신 분들은 그런 시장의 작용에 주로 의존해서 발전된 상태를 이루어내는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용어 선택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고, 그건 하나의 observation이고요.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가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근거를 따지기보다는 더 팩트, 에비던스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서로 평화롭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경제학이 그동안, 주류 경제학이 그동안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던 이슈들인데 드디어 얘기하기 시작한 이슈가 있습니다. 불평등 이슈입니다. SDG 10번으로 들어가 있는 불평등 이슈에 대해서 스티글리츠 뭐 이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얘기했지만, 이제 드디어 피케티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세계은행도 인정을 하고 OECD도 인정을 하고, 이런 주류 경제학의 어떤 공식화된 세계 연구기관들이 이제 이런 것들, 불평등 문제의 심각함을 인정을 하고, 또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하고, 그리고 SDG 10번으로까지 정식 목표로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아까 우리 박보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개발 경제학에서는 이 불평등의 이슈를 어떻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시간이 터무니없이 적은데요. 주로 박보경 교수님한테 제가 특별히 3분을 드리고 이분한테 나머지 시간 드리겠습니다. 노무과 그랜트의 효과성에 대한, 사실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아마 예를 들면 파이낸싱 갭 론에 따른다면은 론을 훨씬 더 선호했을 가능성이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본의 규모가 일단 크기 때문에, 그랜트에 비해서 론이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 잠재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구조조정 이후에, 80년대 구조조정 이후에는 구조조정의 가장 큰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외채였기 때문에, 이 론이 결국은 외채의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론에 대한 극단적인 반대가 나타났던 것이 80년대 이후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뭐 MDG나 이런 새로운 사회 개발에 대한 이슈가 등장하면서는 론보다는 당연히 그래서 훨씬 더 바람직한 원조의 형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좋은 지적이신데, 결국은 이론의 변화나 담론의 변화가 결국은 어떤 형태의 원조 형태를 선호하느냐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SDG 등장하고 이러면서는 결국 SDG 내 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추가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중진국들의 성장으로부터 나타나는 그런 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다시 이제 금융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면서 론에 대한 론은 아니더라도 론 파이낸스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다시 또 재구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0.7%에 대한 경제학적인 검증,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신뢰할 만한 기준이 아니고요. 그냥 구체적인 담론으로 남아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근거는 없다. 요즘은 뭐 0.7%는 이제 제프리 사스 같은 사람들은 이제 이만큼이 필요하다, 이만큼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만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이게 이게 신뢰를 받는 숫자는 아니고. 그 다음 RCT와 관련해서는 RCT라는 것은
과거에도 이제 그 평가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었는데 이 평가 결과를 내면은 약점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한계 때문에 이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했지만 RCT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RCT가 완벽하게만 그 익스페리먼트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우선 통계학적인 논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계학적인 생각하는 내생성 문제 이런 것들이 아예 논란이 없기 때문에 거의 뭐 무결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파워풀하다. 지나치게 파워풀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RCT로 할 수 없는 프로젝트가 많은데 그것들의 효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가능한 것들만 계속 RCT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만 자꾸 문제가 되고 세컨드 베스트의 메소돌로지를 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RCT를 제가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그게 유일하고도 또 아까 말씀하신 유일한 것도 아니고 위험하기도 하다 이렇게 저도 그게 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 한국의 원조에서 지금 아직 시급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평가의 약점입니다. 한국의 원조에서 평가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평가 보고서도 읽어보면 대단히 주관적이고 정상적인 평가.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한국 원조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심각한 제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국제적인 RCT까지도 도입을 해서 완벽한 형태의 평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국제적인 조류인데 최소한 그게 아니더라도 세컨드 베스트된 레스토를 사용해서 정량적인 구조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에비던스에 기초해야 된다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에비던스에 기초해서 뭔가 해야 돼요. 철학적인 논의를 저는 한국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불평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피케티 같은 사람이 대박을 터뜨릴 수 있는 것도 에비던스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벽한 거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개발 경제학에서 이 불평등의 문제를 어떻게 이제 포괄할 거냐 이런 제시해 주셨는데 이게 이미 개발 경제학 내에서도 중요한 이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인클루시브 이런 게 하지만 한국의 현황에서는 아직 이런 문제까지를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불평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데까지는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서진이 최선을 다해주십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 홍 실장님 대답은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이 정도로 맞춰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뭐 열띤 논의를 가졌고요. 저는 딱 두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일본대로 개발의 정체성 문제가 우리 개발협력 정책의 우리 개발협력 전반의 어떤 철학이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너무 고민하지 않고 우리 그럼 개발협력의 철학 없이 그럼 개발협력을 못하느냐, 개발학의 정체성 없이 개발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같이 가면서 진전을 이뤄나가면서 같이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정체성을 가지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개발 어려운 것처럼 개발락 참 어려운 학문이다라는 걸 다시 알았고요. SDG 이 복합적이고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이런 개발 문제 빈곤 이슈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학, 주류 경제학 공부를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경제학적 관점 가지고는 해결하기 못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열띤 토의 임해주신 김 교수님, 토론해주신 김 교수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